권력을 잡은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의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나폴레옹이 민법전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때까지도 여전히 프랑스 북부의 관습법이 지배하는 지역, 그리고 남부의 로마법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 당시에 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이 공법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민사 영역, 즉 인간 사이의,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에 한해서는 이 관습법과 로마법이라는 두 가지 체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민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민법전을 정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직접 민법전 전체를 집필한 것은 아닙니다. 당대 법률가들을 다 불러서 민법전을 정비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은 지나가면서 이 법률가들한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은 민법전을 정비하면서 프랑스 전체에 동일한 법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정교 협약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 결별했던 카톨릭과 다시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초기에 성직자들에게 시민 헌법에 선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카톨릭 신자들 그리고 성직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카톨릭 세계와 결별을 하게 되고 이른바 프랑스는 세속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 이제 나폴레옹은 정교 협약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카톨릭과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 안정을 가져다주는 종교의 힘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특정한 도덕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신이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종교적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신교, 또 유대교 등을 모두 인정을 했고 프랑스 내에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톨릭 신자인 프랑스라는 나라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카톨릭 군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일요일마다 미사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기독교적인 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폴레옹에게 종교라는 것은 사회 통제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통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군대의 징집을 장려하기도 했고, 나폴레옹 군대의 승리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은 정치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나폴레옹의 정복자의 면모입니다. 나폴레옹은 북아메리카 쪽에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꿈은 구체제 당시의 번영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향수는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었던 사탕수수, 즉 설탕 농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또 그 농업의 기반에는 노예제가 있었다는 것을 또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메리카 대륙 중부에 있는 루이지애나, 그리고 카리브해에 있는 생도맹그, 과들루프, 토바고, 또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기아나, 이 식민지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은 이곳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폴레옹은 1802년에 노예제를 전면적으로 복원시킵니다. 사실 노예제는 프랑스 혁명 당시, 즉 1794년 2월에 전면적으로 폐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8년 만에 이 노예제를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누엘 마크롱이 연설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In 1802, Napoleon, and you mentioned this as well, Napoleon re-established slavery that the Convention of 1794 had abolished. The Second Republic repaired that betrayal, that mistake
of the period. 그래서 혁명이 추구했던 가치를 나폴레옹이 이 노예제 회복을 통해서 손상시켰다. 이런 점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사실 이렇게 나폴레옹이 노예제를 회복시킨 거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4년 지금 현재 IT라고 불리는 생도맹그가 독립을 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나폴레옹이 이곳을 억압하기 위해서 보냈던 군대가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병력이 줄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이곳에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1803년에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미국에 헐값에 팔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헐값에 미국의 영토를 2배로 늘린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었죠. 이제 유럽 내에서 나폴레옹은 계속 동쪽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먼저 제네바를 점령한 뒤에 스스로 이탈리아의 왕위에 올랐고 계속 동쪽으로 진군을 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의 이러한 확장은 유럽 여러 군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이탈리아 왕위에 올랐을 때 동쪽으로 계속 또 진군을 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다시 한번 대프랑스 동맹을 맺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계속 동쪽으로 진군을 해서 이제 대프랑스 동맹군과 전투를 벌이게 됐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805년에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이 벌인 전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이름을 따서 파리에는 오스테를리츠역이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오스테를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를리츠역 이름이 바로 이 전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다리 이름 역시 오스테를리츠 다리입니다. 다리의 이름 역시 이 전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오스테를리츠 전투 외에도 나폴레옹이 거둔 전투의 이름을 본따서 이 파리에는 많은 지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오스테를리츠 전투 이후에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던 울룸 전투, 이 울룸 전투의 이름을 따서 지금 현재 파리에 있는 빵떼옹 옆에는 울룸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1806년에 개선문을 건축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 개선문은 현재 이 루브르 건물 안쪽에 있는 광장에 있는 카루젤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나폴레옹은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유명한 그 에뚜알 개선문이라고 불리는 그 개선문 건축을 지시합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현재 독일 지역에 나폴레옹의 보호를 받고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라인 동맹을 또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은 전에 없이 자기의 영향력을 유럽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남부 또 나폴리 왕국 이런 곳에 자기 가족들을 왕위에 앉히기까지 합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프랑스 영토를 최대로 확대해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나폴레옹은 옛 병법서를 참고해 자신만의 전술을 만들어 병법상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술에서 속도를 가장 핵심에 두고 2가지 종류의 전술 기동을 선호했습니다. 첫째, 적군의 뒤로 돌아가 적을 앞뒤로 포위하는 것. 둘째, 중앙을 차지해 적군을 둘로 나누어 각계 격파하는 것인데요. 모두 기습과 빠른 이동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재능으로 결정적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경제적인 부대 운용과 기동성을 중시한 나폴레옹은 마렌고 전투에서 대형 무기를 모두 분해해 알프스를 이틀 만에 넘어갔는데요.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는데 보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나폴레옹의 기동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위해 조직한 교육제도 역시 중요한 승리 요인인데요. 장교 및 부사관 양성학교를 설립하고 포병대와 육군의 전술 훈련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전술을 모방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대규모 징집령을 통해 나폴레옹과 같은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가 하면 민족의 기치 아래 나폴레옹에 저항하도록 국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등 나폴레옹의 전술은 다른 유럽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1806년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군을 맞이하여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프랑스 동맹군을 맞이하여 이에나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이에나라는 이름 역시 지금 현재 파리에 에펠탑 앞에 있는 다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에나 다리라고 있고, 또 현재 파리에 있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그 근처에는 이에나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이에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프랑스는 계속해서 대프랑스 동맹의 국가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해서 프로이센을 분할해서 나눠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해온 영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영국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는 베를린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럽 내 프랑스 동맹국과 중립국에 영국과의 통상 금지령을 내렸고, 이것을 어길 경우 압수 및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대륙 봉쇄령은 일시적으로 영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으나 영국은 이미 산업화를 통해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고, 미국, 러시아 등과 대규모의 밀무역을 감행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과 교역을 단절시키면서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의 반발과 저항을 야기했고, 프랑스도 영국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대륙 봉쇄령이 프랑스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대륙 내 반프랑스 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수입 허가제로 정책 노선을 바꿨는데요. 영국을 고립시키려던 대륙 봉쇄령이 오히려 프랑스와 나폴레옹에게 큰 재앙을 안겨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에스파냐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원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왕을 하고 있던 자신의 형을 에스파냐 왕위에 자위로 앉히게 됩니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그리고 자기들이 모시던 그런 왕 대신에 다른 나라 사람이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에스파냐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마드리드에서 큰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봉기는 에스파냐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 이 봉기가 있고 난 다음 날 프랑스 군대는 이 마드리드에서 봉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드리드 학살인데, 지금 보이는 그림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라는 사람이 이 마드리드 학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영국은 에스파냐를 돕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이어나갔죠. 이에 나폴레옹은 직접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에스파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에 있는 많은 저항군들을 분쇄를 시킨 뒤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휘하 장수에게 에스파냐를 맡기고 자신은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에스파냐의 저항은 계속됐고, 특히 게릴라 전술을 통한 저항 때문에 프랑스군은 크게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국 프랑스군은 에스파냐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파냐에서 프랑스가 고전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프랑스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나폴레옹은 다시 그런 국가들의 승리를 거두면서 나폴레옹 그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전혀 없이 더 크게 넓힙니다. 거의 유럽 전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 내 패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폴레옹한테 눈엣 가시와 같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대륙 봉쇄령 이후에 사실 영국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것을 금지를 했지만 러시아는 영국과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 봉쇄령이 이 러시아에게는 치명타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교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것을 뒷미로 이제 러시아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812년입니다. 나폴레옹은
계속 진군을 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합니다. 사실 러시아 군대는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명대사처럼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나폴레옹은 속전속결을 원했고 그래서 빨리 러시아 군대와 만나서 전투를 벌이고 싶어 했지만 러시아군은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달하기 전에 모스크바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에서 전투를 처음으로 벌이게 됐고 그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를 마치 모스크바에서 이긴 것처럼 잘 포장을 해서 또 프랑스 본국에 선전하기도 했지요. 결국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입성을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러시아는 추워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러시아 이 추위 속에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입성을 했을 때 모스크바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추위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각을 하는 길에 러시아 군대를 만나서 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하고 또 추위 속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정말 추위 속에서 많은 병사들 그리고 나폴레옹까지도 힘들게 퇴각을 하고 있었죠. 최근 러시아에서 한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당시에 나폴레옹 시대 때 군인들이 입었던 옷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위 속에서 또 전투 속에서 죽어갔던 프랑스 군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나폴레옹은 추위에 떨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고 그 주변의 병사들 그리고 밑에 바닥에 죽어있는 병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는 특별한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흔히 나폴레옹이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박을 했다라는 소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나름대로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은 항상 다른 병사들이 다 마련을 해줬죠. 실제로 나폴레옹은 항상 출전을 할 때 황제 전용 천막, 황제 전용 침상, 또 전용 탁자, 의자 등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또 자기가 먹을 식량을 따로 또 챙겨갑니다. 나폴레옹이 상당한 육식 애호가였는데 그래서 나폴레옹은 항상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를 충분히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나폴레옹 본인만을 위해서 커피도 수백 킬로씩 가지고 다녔고 또 자기가 먹을 꼬냑, 포도주, 아르마냥 같은 술도 수백 병씩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나폴레옹이 퇴각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퇴각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안 보이는 곳에는 나폴레옹의 보급품이 특별한 부대한테 맡겨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힘들게 러시아에서 퇴각을 해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실제로 출정했을 때의 병사의 수는 거의 다 사라졌고 수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여기서도 자신의 실패를 축소시킵니다. 즉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러시아 군대에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동장군에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실패는 나의 군사적 무능 이런 것이 아니라 추위 때문에 그렇다. 추위만 아니었으면 내가 충분히 이겼다. 이런 점을 자꾸 피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복자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비록 실패는 했습니다만 거의 유럽 전역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나폴레옹은 정말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군주였던 것이죠. 이렇게 정복자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호령을 했지만 러시아 원정의 실패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유럽 여러 국가들과 맞서게 됩니다. 즉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고
그 대프랑스 동맹이 다시 프랑스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죠. 사실 나폴레옹은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징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에게 모두 징집 명부에 이름을 올리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실제로 전장에 투입될 병사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뽑기를 잘하면 전장에 굳이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고용을 해서 대신 전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비쌌겠죠. 그래서 이것은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징집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산이나 또는 숲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무장 경찰이라던가 군인들이 뒤쫓기도 했죠.